2022년 8월 캄보디아 시엠립 시내의 허름한 모텔. 좁은 방 안 2명의 한국인 여대생이 누군가에게 침묵을 강요당한 채 웅크려 있었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낮게 울렸죠. 휴대폰 찾지 마. 한국 경찰은 우리 못 찾아. 천장 구석에 달린 CCTV에서 빨간 불이 끊임없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깜빡임이 마치 그들의 심장 소리처럼 공포를 부풀리고 있었죠. 이 기록은 앙코르 사원에서 반가웠던 한국인 관광객과 함께한 여행이 어떻게 감금지옥으로 변해갔는지 모든 과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도 봉인된 사건 노트의 문을 엽니다. 사건의 기록을 따라가며 가려진 조각들을 연결합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이 말하지 못한 진실을 지금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기록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2022년 8월 3일. 저는 이진주 23이었어요. 대학교 4학년 졸업을 앞두고 있었죠. 그동안 학점 관리하고 과제하고 취업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졸업 전에 딱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된 추억을 만들고 싶었어요. 친구 희진이랑 둘이서요. 김희진은 초등학교 때부터 단짝이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같은 초등학교 나왔고 중학교도 같이 갔어요. 고등학교도 같은 학교 나왔죠. 대학은 달랐지만 여전히 자주 만났습니다. 집도 가까웠거든요. 걸어서 10분이면 닿는 거리였어요. 희진이 먼저 말했죠. 진주야, 우리 졸업하기 전에 여행 한번 가자. 해외로. 저도 좋다고 했습니다. 둘 다 해외여행은 처음이었거든요. 가족여행도 수학여행도 다 국내였어요. 그래서 더 설렜죠.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캄보디아로 정했습니다. 앙코르와트를 꼭 보고 싶었거든요. 사진으로만 보던 그곳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항공권을 끊고 숙소를 예약하고 여행 일정을 짰습니다. 출발 전날 밤엔 잠도 잘 안 왔어요. 짐을 싸고 다시 풀고 또 싸고 그랬죠. 희진이랑 카톡으로 계속 얘기했습니다. 내일 드디어 간다. 설레. 그렇게 8월 3일 아침 저는 집 앞에서 희진을 기다렸어요. 캐리어 하나, 백팩 하나 메고 서 있었죠. 희진이 걸어왔습니다. 똑같이 캐리어 끌고 백팩 메고 왔어요. 우리 둘 다 웃고 있었죠. 공항 가는 리무진 버스 정류장까지 함께 걸어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인천공항까지 1시간 반쯤 걸렸어요. 창밖으론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건물들이 지나가고 바다가 보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체크인 카운터 앞엔 줄이 길었고 저희도 그 뒤에 섰죠. 여권을 내밀고 짐을 붙이고 탑승권을 받았습니다. 출국 심사를 마치고 면세점을 구경하고 탑승 게이트로 향했어요. 비행기를 탔고 5시간쯤 날아갔죠. 창밖으로 구름이 보이고 바다가 보이고 육지가 보였습니다. 시엠립 공항에 도착했을 때 후덥지근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덥긴 했지만 기분은 좋았죠. 짐을 찾고 환전소에 들러 돈을 바꿨습니다. 택시를 타고 예약해둔 게스트하우스로 향했어요. 도로엔 오토바이가 많았고 건물은 낮았고 사람들은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시내 중심가에 있었어요. 건물은 작았지만 깨끗했고 방은 2층 구석에 있었죠. 침대가 2개 있었고 창문 밖으론 야자수가 보였습니다. 희진이 말했어요. 여기 괜찮다. 생각보다 좋은데.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짐을 풀고 샤워를 하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죠. 첫날 오후는 그냥 시내를 둘러보기로 했어요. 지도를 보며 걸었고
사진을 찍었고 기념품 가게를 구경했습니다. 저녁엔 식당에 들어가 쌀국수를 시켰어요. 국물이 진했고 고수향이 났지만 맛있었죠. 망고 스무디도 마셨어요. 달달하고 시원했습니다. 그날 밤 야시장에도 들렀어요. 사람들이 많았고 불빛이 환했고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엄마한테 줄 기념품을 샀고 희진은 동생 선물을 샀어요.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을 때 희진이 말했죠. 내일 앙코르와트 간다. 진짜 기대된다. 저도 그랬어요. 다음 날 8월 4일 새벽 5시 알람이 울렸고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투어 차량이 게스트하우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앙코르와트 일출을 보러 가는 투어였죠. 차에 탄 사람들은 대부분 외국인이었습니다. 유럽 사람들, 일본 사람들, 그리고 저희 같은 한국 사람들도 몇 명 보였어요. 앙코르와트에 도착했을 때 아직 어두웠습니다. 사람들은 사원 앞 연못 주변에 자리를 잡았어요. 저와 희진도 그 안에 섞여 앉았죠. 천천히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구름 사이로 해가 떠올랐고 사원의 실루엣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어요. 희진이 제 손을 잡았죠. 우리 여기까지 왔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하루는 사원 투어로 채워졌어요. 바이온, 타프롬, 앙코르톰까지 둘러봤죠. 타프롬 사원엔 나무 뿌리가 건물을 감싸고 있었어요. 희진은 연신 사진을 찍었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나갔어요. 8월 5일 셋째 날 오전 저희는 다시 앙코르톰 근처로 향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려고 했는데 배가 고파서 먼저 식당에 들렀어요. 시내에서 좀 떨어진 조용한 식당이었죠. 관광객보다 현지인이 많았어요. 저희는 볶음밥을 시켰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옆 테이블에서 한국말이 들렸죠. 여기 괜찮네. 또 올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2명의 한국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키가 크고 얼굴이 각졌고 다른 한 명은 작은 체구에 안경을 끼고 있었어요. 희진도 그쪽을 봤죠. 그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키 큰 남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분들이시네요. 반갑습니다. 저도 웃으며 인사했죠. 네, 여행 오셨어요? 남자들도 여행이라고 했어요. 친구끼리 왔다고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며칠 있는지, 어디를 갔는지 물어봤어요. 저희도 대답했고 남자들도 대답했죠. 그들은 서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앙코르와트는 어제 갔다고 오늘은 좀 쉬려고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물었죠. 오늘 어디 가세요? 저는 앙코르톰 쪽 간다고 했어요. 남자들도 거기 가려고 했다며 같이 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희진이 저를 봤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죠. 타국에서 만난 한국 사람이니까 반가웠던 거예요. 그렇게 넷이서 함께 움직이게 됐습니다. 앙코르톰으로 가는 길 남자들은 친절했어요. 사진도 찍어주고 물도 챙겨주고 길도 안내해줬죠. 저는 그들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희진도 처음엔 조금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편해 보였어요. 점심도 같이 먹었고 오후 내내 함께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저녁 무렵 키 큰 남자가 물었어요. 숙소 어디세요? 저는 게스트하우스 이름을 말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우리 숙소도 그 근처예요. 같이 가요. 그렇게 함께 택시를 탔어요. 차 안에서 남자들은 저희에게 물었습니다. 저녁 같이 먹을래요?
괜찮으면 같이 먹어요. 저는 희진을 봤고 희진은 괜찮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좋다고 했죠. 저녁 식당에서 음식을 시켰고 술도 나왔습니다. 맥주 몇 병이 테이블에 놓였어요. 남자들은 건배를 제안했고 저희도 잔을 들었죠.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웃음소리가 커졌고 대화는 즐거웠고 끊이지 않았어요. 안경 쓴 남자가 말했죠. 한국 가면 연락해요. 우리 이 낯선 땅에서 만난 것도 인연인데 한국 가서 또 만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술은 계속 채워졌고 시간은 점점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머리가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희진도 비틀거렸죠. 저는 그저 술이 취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자들이 말했어요. 괜찮아요. 저희가 숙소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저는 고맙다고 했죠. 택시를 탔어요. 창밖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길이 낯설었거든요. 저희 숙소 방향이 아니었어요. 희진이 중얼거렸죠. 여기 어디야? 남자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뒤로 기억이 끊겼어요. 택시 안은 흔들렸어요. 창밖 풍경이 흐릿하게 지나갔죠. 저는 고개를 들려고 했지만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희진도 옆에서 축 늘어져 있었어요. 눈을 반쯤 뜬 채로요.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요. 곧 도착해요. 저는 대답하려 했지만 입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술에 취한 거라고 생각했죠. 처음 마시는 현지 맥주였고 몸이 약해서 그런 거라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저는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거든요. 맥주 2잔? 아니, 3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그 정도로 이렇게 될 리가 없었습니다. 희진도 마찬가지였어요. 희진은 저보다 술을 더 잘 마셨거든요. 대학교 MT 때도 멀쩡했던 희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희진은 거의 정신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고개가 옆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숨소리만 가늘게 들렸어요. 택시는 계속 달렸어요. 길이 점점 어두워졌고 가로등도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려 했어요.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눈에 초점이 제대로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건물들이 지나갔고 불빛이 흐려졌고 소리도 멀어졌어요. 저희가 묵던 게스트하우스는 시내 중심가에 있었고요. 식당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는 길은 그쪽이 아니었습니다. 반대편이었죠. 저는 그걸 느꼈어요. 희미하게나마요. 하지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굳어 있었거든요. 안경 쓴 남자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거의 다 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니, 끄덕인 것 같았어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흐릿해졌거든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10분? 20분? 아니면 더 오래? 감각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멈췄어요. 문이 열렸고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밖은 어두웠어요. 가로등도 없었고 건물도 낮았고 사람도 보이지 않았죠. 남자들이 저와 희진을 부축했어요. 일어나세요. 걸을 수 있죠? 저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희진도 비틀거렸어요. 키 큰 남자가 희진을 잡아줬고 안경 쓴 남자가 저를 잡아줬죠. 그렇게 어디론가 걸어갔습니다. 골목이었어요. 좁고 어둡고 냄새가 났죠. 쓰레기 냄새 같기도 했고 썩은 물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계단이 나왔어요. 좁은 계단이었죠. 몇 층인지 모르겠지만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발소리가 울렸고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몸은 점점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한 층, 두 층, 세 층. 저는 세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숫자가 뒤섞였습니다. 복도가 나왔어요. 어두운 복도였죠.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고 벽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바닥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삐걱거리는 소리였죠. 열쇠로 문을 여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끌려 들어갔다고 해야 맞을 거예요. 방 안은 어두웠어요. 불을 켰고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죠. 저는 침대에 앉혀졌습니다. 희진도 옆에 앉았어요. 침대는 낡았고 이불은 얇았고 베개엔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말했죠. 여기서 좀 쉬세요. 내일 아침에 숙소로 데려다 드릴게요. 저는 고맙다고 했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요. 희진은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만 떨구고 있었죠. 남자들이 나갔어요. 문이 닫혔고 열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찰칵? 저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머리가 너무 무거웠거든요. 희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진주야, 나 너무 어지러워. 저도 그랬어요. 눈을 뜨고 있기조차 힘들었죠. 그냥 누워. 좀 자면 나아질 거야. 희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저도 그 옆에 누웠어요.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잃었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1시간? 2시간? 아니면 그 이상? 저는 알 수 없었어요. 꿈을 꿨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다시 눈을 뜬 건 그날 밤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도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는 시간의 감각을 잃었죠. 눈을 떴을 때 주변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형광등은 꺼져 있었고 창문 틈으로 희미한 빛만 들어왔습니다. 새벽인지 아침인지 오후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몸을 움직이려 했어요. 그런데 온몸이 무거웠고 목이 말랐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입술은 갈라져 있었고 혀는 바짝 말라 있었고 목구멍은 따가웠어요. 옆을 봤죠. 희진이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눈은 감겨 있었고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희진을 흔들었어요. 희진아, 일어나. 희진은 신음소리를 내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동자가 초점을 잃은 채 천장을 바라봤죠. 여기 어디야? 저도 몰랐어요. 어젯밤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왔고 그리고 잤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곳이 어딘지는 몰랐죠.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어요. 낡은 벽지, 금간 천장, 작은 창문, 그리고 문 하나. 이곳은 저희 게스트하우스가 아니었어요. 방도 달랐고 냄새도 달랐고 느낌도 달랐습니다. 희진도 일어나 주변을 봤어요. 여기 어디야? 왜 우리 여기 있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문으로 다가갔죠. 손잡이를 잡고 돌렸어요. 잠겨 있었습니다. 밀어도 당겨도 흔들어도 열리지 않았어요. 희진이 제 뒤로 왔습니다. 문 두드려 보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두드렸어요. 저기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두드렸죠. 저기요. 여기 사람 있어요. 문 열어주세요.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였어요.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죠. 천천히 묵직하게 복도를 걸어오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용히 해.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차갑고 명령하는 투였죠. 저는 멈칫했어요. 그 목소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 함께 술을 마셨던 남자, 키 큰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희 나가야 해요. 숙소로 가야 한다고요. 남자가 대답했죠. 아직 이르니까 좀 더 자. 희진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 게스트하우스로 가야 한다니까요. 문 열어주세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발소리가 멀어졌고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희진이 저를 봤어요. 뭐야? 왜 저래? 우리 왜 여기 있는 거야?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죠.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바닥에 땀이 났고 목구멍이 조여왔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창문엔 철창이 달려 있었습니다. 녹슨 철창이었죠. 밖을 내다봤어요. 건물 아래엔 좁은 골목이 보였고 사람은 없었고 불빛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곳이 어디인지 알 수 없었어요. 희진이 제 옆에 섰습니다. 진주야, 우리 이상한 데 온 거 아니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봤죠. 그리고 그때 천장 구석에서 뭔가 깜빡이는 걸 봤습니다. 작은 빨간 불이었어요. 카메라였습니다. CCTV 카메라가 저희를 향해 있었죠. 저는 그 빨간 불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곳이 그냥 숙소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갇힌 거라는 걸. 카메라에 빨간 불은 계속 깜빡였어요.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서 있었죠. 희진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저건 뭐야? 카메라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CCTV였습니다. 방 안을 감시하고 있었던 거죠. 희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왜 여기 카메라가 있어? 이건 뭐야? 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우리가 원해서 온 곳이 아니라는 것. 누군가 우리를 여기 가둬놓은 거라는 것. 희진이 다시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3개 두드렸어요. 문 열어요. 우리 나갈 거예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희진은 계속 두드렸고 소리쳤고 발로 차기까지 했죠.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저는 희진을 말렸습니다. 희진아, 잠깐만. 진정해. 희진이 저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진주야, 우리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나가? 저도 두려웠어요. 하지만 패닉 상태가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죠. 일단 상황을 파악하자. 방을 좀 더 살펴보자. 희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침대 2개, 작은 테이블 하나, 의자 하나, 그리고 문 옆에 작은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었어요. 좁은 공간이었죠. 변기 하나, 세면대 하나, 샤워기 하나. 창문은 없었고 환풍구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 위에도 카메라가 하나 더 있었어요.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화장실까지 감시하고 있다는 건 이곳이 단순한 숙소가 아니라는 증거였어요. 희진도 화장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카메라가 또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희진이 울먹이며 말했죠. 진주야, 우리 진짜 큰일 난 거 아니야.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희진 앞에서 무너질 수 없었어요. 저라도 침착해야 했죠. 일단 핸드폰 찾아보자.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희진이 고개를 끄덕이고 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침대 밑을 뒤지고 테이블 서랍을 열고 구석구석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은 없었어요. 가방도 없었고 여권도 없었고 지갑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사라져 있었죠. 희진이 말했어요. 다 없어. 아무것도 없어. 저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어젯밤 분명히 주머니에 있던 동전 몇 개, 휴지 한 장, 립밤 하나, 전부 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우리가 자는 동안 다 가져간 거였어요. 희진이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어떡하지? 연락도 못해. 아무도 모르잖아. 저도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그때 옆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어요. 낮고 떨리고 울고 있는 것 같았죠. 제발 집에 보내주세요. 제발이요.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희진도 들었는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기 누가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벽에 귀를 대고 들어봤죠. 여자의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한국말이었어요. 나이는 저희와 비슷해 보였죠. 제발이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집에 보내주세요.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해. 시끄러워. 문 닫히는 소리가 났고 여자의 울음소리만 남았어요. 희진이 떨며 말했습니다. 저기도 누가 갇혀 있어. 우리만 그런 게 아니야. 저는 몸이 얼어붙었어요. 이곳엔 우리뿐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도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곳은 뭘까요? 왜 사람들을 가둬놓은 걸까요?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어요. 인신매매.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죠.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인을 납치해서 팔아넘긴다는 이야기. 설마 우리도 그런 거였을까요? 희진이 제 손을 잡았어요. 진주야, 나 너무 무서워. 저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희진을 안심시켜야 했어요. 괜찮아. 우리 나갈 수 있어. 방법을 찾자. 희진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다시 방 안을 살폈습니다. 창문으로 가서 밖을 내다봤죠. 건물은 3층쯤 되는 것 같았어요. 아래엔 골목이 있었고 건물 맞은편엔 또 다른 낡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차도 지나가지 않았죠. 이곳은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소리쳐도 아무도 듣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었어요. 남자들의 목소리가 섞여 들렸죠. 저는 희진을 봤고 희진도 저를 봤습니다. 둘 다 숨을 죽였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저희 방 앞에서 멈췄어요. 열쇠 돌아가는 소리가 났고 문이 열렸습니다. 키 큰 남자가 들어왔어요. 어젯밤 함께 술을 마셨던 그 남자였죠. 안경 쓴 남자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그들을 봤어요. 왜 우리를 여기 가둬놨어요? 당장 나가게 해주세요. 키 큰 남자가 웃었습니다. 차갑게요. 가둔 게 아니에요. 보호하는 거죠. 희진이 소리쳤어요. 무슨 보호요? 우리 숙소로 보내주세요. 안경 쓴 남자가 말했죠. 아직은 안 돼요. 좀 더 여기 있어야 해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요? 우리 뭘 잘못했어요? 키 큰 남자가 대답했어요. 잘못한 건 없어요. 다만 계획이 좀 바뀌었을 뿐이죠. 희진이 떨며 물었습니다. 무슨 계획이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저희를 바라봤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조용히 있으면 다치지 않아요. 소리 지르거나 난동 부리지 마세요. 저는 물었어요. 우리 언제 나갈 수 있어요? 남자가 대답했죠. 곧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남자들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고 다시 열쇠가 잠겼어요. 희진이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어요. 울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희진을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우리 꼭 나갈 거야. 하지만 저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이곳에서 어떻게 나갈 수 있을지,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죠. 그날 오후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안경 쓴 남자가 음식을 가져왔어요. 밥과 반찬이 담긴 쟁반이었죠. 먹어요. 굶으면 안 돼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희진도 외면했어요. 남자는 쟁반을 바닥에 놓고 나갔습니다. 저는 음식을 봤어요. 배는 고팠지만 먹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희진이 말했습니다. 먹자. 힘이 있어야 나갈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희진 말이 맞았어요. 저희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맛은 없었지만 삼켰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희진도 마찬가지였어요. 천장의 카메라는 계속 깜빡였고 옆방에선 가끔 울음소리가 들렸고 복도엔 발소리가 오갔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여기서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누가 우리를 찾아줄까? 부모님은 알고 계실까? 게스트하우스 사람들은 신고했을까?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희진의 손을 꽉 잡고 있을 뿐이었죠.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꼭 나가겠다고, 꼭 살아남겠다고. 다음 날 아침 문이 열렸어요. 안경 쓴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혼자였어요. 키 큰 남자는 보이지 않았죠. 남자는 물 2병을 가져왔어요.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마셔요. 더우니까 수분 섭취 잘해야 해요.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해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죠. 곧 끝나요. 조금만 참아요. 희진이 물었습니다. 뭐가 끝나요? 대체 우리한테 뭘 하려는 거예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저희를 바라보다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고 다시 잠겼어요. 저는 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목이 말랐거든요. 희진도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다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1시간? 2시간?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시계도 없었고 핸드폰도 없었고 창밖으론 해의 위치만 조금씩 바뀔 뿐이었죠. 오후쯤 됐을 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키 큰 남자가 들어왔어요. 혼자였죠. 남자는 의자를 끌어앉았습니다. 저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없이 한국 보내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희진도 마찬가지였죠. 언제요? 남자가 대답했어요. 며칠 안에요. 그러니까 조용히 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 가둬놨어요? 그냥 보내주면 되잖아요. 남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복잡한 일이 있어요. 설명하기 어려워요. 희진이 소리쳤죠. 무슨 복잡한 일이요? 우리 그냥 여행 온 대학생이에요. 남자는 말없이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가족 연락처 알려줄 수 있어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왜요? 남자가 말했죠. 연락해서 안심시켜줘야죠. 걱정하고 있을 테니까요. 희진이 저를 봤어요. 저도 희진을 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연락처를 왜 물어보는 걸까요? 저희를 정말 보내줄 거라면 그냥 풀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연락처를 주면 안 된다는 걸, 그건 함정일 거라는 걸.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저희 부모님 번호 기억 안 나요. 핸드폰에만 저장돼 있어요. 희진도 따라했죠. 저도요. 번호 기억 못해요. 남자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정말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이요. 요즘 누가 번호 외워요.
남자는 잠시 저희를 바라보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다시 물어볼게요. 그리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희진이 저를 봤습니다. 잘했어. 절대 주면 안 될 것 같았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연락처를 알려주면 부모님께 협박 전화가 갈지도 몰랐으니까요. 돈을 요구하거나 뭔가 요구할 게 분명했죠. 그날 저녁 음식이 들어왔어요. 안경 쓴 남자가 가져왔습니다. 이번엔 밥과 국 그리고 반찬 몇 가지였어요. 저희는 먹었습니다. 배가 고팠으니까요. 남자는 저희가 먹는 걸 지켜보다가 나갔어요. 밤이 됐습니다. 방 안은 다시 어두워졌고 형광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저는 희진과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의 카메라는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죠. 희진이 속삭였어요. 진주야, 우리 나갈 방법 없을까? 저도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창문엔 철창이 있었고 문은 잠겨 있었고 감시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찾아보자. 분명 뭔가 있을 거야. 희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거든요. 남자들의 목소리였죠.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고 싶었어요.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몇 마디는 들렸습니다. 내일 브로커가 온대. 얼마에 넘기기로 했어? 여자 둘이니까 괜찮을 거야.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브로커, 넘기다.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저희를 팔려고 하는 거였어요. 정말로요. 희진도 들었는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희진을 봤어요. 희진의 눈에도 공포가 가득했죠. 저는 속삭였습니다. 희진아, 우리 여기서 꼭 나가야 돼. 희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저는 방 안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뭔가 있을 거예요. 탈출할 방법이 분명 있을 거예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화장실 안을 살폈어요. 환풍구가 있었죠. 작은 환풍구였지만 나사로 고정돼 있었습니다. 저는 나사를 만져봤어요. 손으로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도구가 필요했어요. 저는 방으로 돌아와 희진에게 말했습니다. 환풍구에 나사가 있어. 저거 풀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희진이 물었어요. 어떻게 풀어?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테이블, 의자, 침대. 뭔가 쓸만한 게 없을까요? 침대 프레임을 살펴봤어요. 금속으로 된 부분이 있었죠. 모서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그걸 만져봤어요. 이거 쓸 수 있을 것 같아. 희진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저는 침대 프레임을 흔들어 봤어요. 하지만 단단히 고정돼 있었습니다. 쉽게 떼어낼 수 없었죠. 저는 다른 걸 찾아봤습니다. 의자 다리, 테이블 모서리, 그리고 바닥 구석에서 작은 금속 조각을 발견했어요. 녹슨 못이었습니다. 아마 예전에 누군가 떨어뜨린 것 같았어요. 저는 그걸 주워들었습니다. 이거면 될 것 같아. 희진이 물었어요. 지금 할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일 낮에. 밤엔 소리가 너무 잘 들려. 희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못을 침대 밑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누웠죠. 희진도 옆에 누웠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환풍구를 열 거예요. 그리고 탈출 경로를 찾을 거예요. 반드시요. 희진이 속삭였습니다. 진주야, 고마워. 내가 있어서. 저는 희진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꼭 나가자. 희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조금이나마 희망을 느꼈어요.
작은 못 하나였지만 그게 저희를 살릴 수도 있었으니까요. 새벽녘 복도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뜨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일 오후에 데려간대. 준비 다 됐어? 여권이랑 서류는 조작했어. 저는 숨을 죽였어요. 내일 오후. 그때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희진을 깨웠어요. 희진아, 일어나. 희진이 눈을 떴습니다. 저는 속삭였죠. 내일 오후에 우리 어디론가 끌려간대. 그 전에 나가야 돼. 희진의 눈이 커졌어요. 어떻게? 저는 대답했습니다. 환풍구, 오늘 꼭 열어야 돼. 희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는 다시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갔고 창밖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날 오전 아침 식사가 들어왔어요. 안경 쓴 남자가 가져왔죠. 평소처럼 쟁반을 놓고 나가려는데 저는 물었습니다. 오늘 우리 언제 나갈 수 있어요? 남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어요. 곧이요. 오늘 중으로. 희진이 물었죠. 정말요? 숙소로 보내주는 거예요? 남자는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그리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희진이 저를 봤습니다. 저 말 믿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거짓말 같아. 희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밥을 먹었어요. 천천히 조용히요. 카메라가 저희를 보고 있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친 뒤 저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희진에게 눈짓을 했고 희진도 따라왔어요. 화장실은 좁았지만 둘이 들어갈 순 있었죠. 저는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환풍구를 올려다 봤어요. 환풍구는 천장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세면대 위에 올라가야 닿을 수 있었죠. 저는 침대 밑에 숨겨둔 못을 꺼냈어요. 희진이 세면대를 짚고 올라갔습니다. 조심해. 희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환풍구에 손을 뻗었어요. 나사는 4개였습니다. 희진이 못으로 나사를 돌리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나사가 너무 단단했거든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10분, 20분. 희진의 손가락 끝이 빨개졌어요. 힘들어. 안 돌아가. 저는 희진을 내려오게 하고 제가 올라갔습니다. 못을 쥐고 나사를 돌렸어요. 조금씩 천천히요. 손끝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첫 번째 나사가 조금 움직였어요. 한 바퀴, 2바퀴. 계속 돌렸죠.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멈췄어요. 희진도 숨을 죽였죠. 발소리는 저희 방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멀어졌어요. 저는 다시 나사를 돌렸습니다. 첫 번째 나사가 빠졌어요. 희진이 속삭였습니다. 됐어. 계속해. 저는 2번째 나사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손가락 끝이 갈라지는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2번째 나사도 조금씩 풀렸어요. 그런데 그때 못이 미끄러졌습니다. 손에서 떨어졌고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땡그랑.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희진도 창백해졌어요.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무슨 소리야?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저는 재빨리 세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못을 주워 주머니에 넣었죠. 희진이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았어요. 저는 세면대에서 물을 틀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키 큰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저는 대답했어요. 화장실 쓰고 있어요. 남자는 저희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 났는데?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비누 떨어뜨렸어요.
남자는 바닥을 둘러봤지만 비누는 없었죠. 저는 세면대 위를 가리켰어요. 여기 있어요. 남자는 한참을 저희를 바라보다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희진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저는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그만하자. 너무 위험해. 희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는 화장실에서 나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점심때가 됐어요. 음식이 들어왔고 저희는 먹었습니다. 말없이요. 오후가 지나갔어요. 창밖으론 해가 기울기 시작했죠. 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남자들이 말했던 오후. 그게 언제일까요? 5시? 6시? 저는 알 수 없었어요. 저녁 때가 됐습니다. 음식이 들어왔고 저희는 먹었어요. 그리고 밤이 왔습니다. 형광등이 꺼졌고 방 안은 어두워졌어요. 희진이 속삭였습니다. 진주야, 오늘 밤에 해보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희진도 따라왔어요. 저는 다시 세면대 위에 올라갔습니다. 못을 꺼내서 나사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2번째 나사를 계속 돌렸죠. 손끝에서 피가 났습니다. 따가웠지만 참았어요. 나사가 빠졌습니다. 희진이 제 다리를 잡아줬어요. 3번째 나사를 돌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갔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30분? 1시간? 3번째 나사도 빠졌습니다. 이제 하나만 남았어요. 저는 4번째 나사를 돌렸습니다. 조금씩 천천히요. 나사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들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멈췄습니다. 희진도 숨을 죽였어요. 목소리는 가까워졌습니다. 저희 방 앞에서 멈췄어요. 내일 오전에 넘긴대. 준비 다 했어? 여권이랑 서류는? 다 됐어. 걱정 마. 그 여자들 조용하네. 약 먹였으니까 내일까지 잘 거야.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나사를 돌렸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4번째 나사가 빠졌어요. 환풍구 덮개가 열렸습니다. 희진이 속삭였어요. 됐어. 저는 세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손을 봤어요. 피가 나고 있었죠. 희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저는 다시 올라가서 환풍구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통로가 있었습니다. 좁았지만 들어갈 순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내려와서 희진에게 말했습니다. 들어갈 수 있어. 하지만 어디로 이어지는지 모르겠어. 희진이 말했어요. 일단 가보자. 여기 있는 것보단 나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환풍구는 천장 가까이에 있었고 올라가려면 소리가 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카메라가 화장실 문 위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환풍구로 들어가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카메라를 가려야 했어요. 저는 방으로 나가서 이불을 가져왔습니다. 희진에게 말했죠. 내가 올라갈 테니까 이불로 카메라 가려줘. 희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다시 세면대 위에 올라갔습니다. 희진이 이불을 들어 카메라를 가렸어요. 저는 환풍구 안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좁았지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어깨가 걸렸지만 억지로 밀어 넣었어요. 환풍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웠고 좁았고 먼지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통로가 있었습니다. 저는 희진을 돌아봤어요. 희진아,
올라와. 희진도 세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환풍구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희는 환풍구 안에 있었습니다. 좁고 어둡고 숨쉬기 힘든 곳이었지만 그곳이 저희의 희망이었어요. 저는 앞으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희진도 뒤따라왔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 계속 나아갔습니다. 탈출하기 위해서요. 환풍구 안은 어두웠어요. 손을 뻗어도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저는 천천히 기어갔습니다. 무릎이 금속 바닥에 쓸렸고 손바닥엔 먼지가 묻었어요. 희진이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어요. 환풍구는 좁았습니다. 몸을 돌릴 수도 없었고 뒤로 갈 수도 없었어요. 앞으로만 나아갈 수 있었죠. 저는 계속 기어갔습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10m? 20m? 감각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때 앞에서 빛이 보였습니다. 작은 틈새였어요. 환풍구 격자 사이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저는 그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격자 틈으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방이었습니다. 저희가 갇혀있던 방 옆방이었어요. 방 안엔 여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있었죠. 얼굴이 창백했고 눈은 붉게 부어 있었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희진에게 손짓했어요. 희진도 제 옆으로 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죠. 그리고 여자를 봤어요. 희진이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도 갇혀 있나 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남자 2명이 들어왔어요. 저희가 아는 그 남자들이었습니다. 키 큰 남자와 안경 쓴 남자였죠. 여자가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제발 보내주세요. 집에 가고 싶어요. 키 큰 남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 시끄러워. 여자가 울먹였어요. 왜 이러는 거예요?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안경 쓴 남자가 대답했죠.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걱정 마. 그냥 며칠만 있으면 돼. 여자가 물었습니다. 며칠이요? 언제까지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나갔을 뿐이었죠. 문이 닫혔고 여자는 다시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희만 갇힌 게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몇 명이나 더 있을까요? 희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계속 가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앞으로 기어갔어요. 환풍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른쪽으로 꺾였고 왼쪽으로 꺾였고 또 직진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빛이 보였습니다. 격자 틈이었죠. 저는 다가가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이번엔 복도였습니다. 좁은 복도였고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복도 끝엔 계단이 보였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였습니다. 남자들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희진도 움직임을 멈췄어요. 남자들이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3명이었어요. 키 큰 남자, 안경 쓴 남자, 그리고 처음 보는 남자 1명. 그들은 멈춰서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브로커가 온대. 여자 몇 명 데려간대? 셋. 새로운 애들 2이랑 저번에 잡은 애 하나. 처음 보는 남자가 물었습니다. 가격은 합의했어? 키 큰 남자가 대답했죠. 1명당 $5,000. 괜찮은 가격이야. 안경 쓴 남자가 말했어요. 여권이랑 신분증은 다 조작했어. 출입국 기록도 손봤고. 처음 보는 남자가 웃었습니다. 잘했네. 한국 애들은 찾기 힘들어. 경찰도 못 찾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5,000. 여권 조작.
브로커.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희는 정말로 팔리는 거였어요. 상품처럼요. 희진도 들었는지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계속 얘기를 나눴어요. 여자 둘, 새로운 애들 말이야. 괜찮아? 키 큰 남자가 대답했죠. 괜찮아. 약 먹여서 조용해. 내일 아침까지 잘 거야. 처음 보는 남자가 물었습니다. 도망칠 걱정은 없고? 안경 쓴 남자가 웃었어요. 어디로 도망가? 여긴 외곽이야. 나가도 길 모르고 경찰서도 멀어. 키 큰 남자가 말했죠. 게다가 여권 없으면 공항도 못 가. 걱정 마. 남자들은 웃으며 계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어요.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희진이 속삭였어요. 진주야, 우리 어떡해. 저도 몰랐어요. 여권이 없었고 길도 몰랐고 내일 오전이면 끌려가게 될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일단 밖으로 나가자. 여기서 나가면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희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다시 앞으로 기어갔어요. 환풍구는 계속 이어졌고 또 다른 격자 틈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내려다봤어요. 이번엔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고 같았어요.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짐들이 널려 있었죠. 그리고 책상 위엔 뭔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봤어요. 여권이었습니다. 여러 개의 여권이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엔 핸드폰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저희 것도 거기 있을지 몰랐으니까요. 희진에게 속삭였습니다. 저기 여권이랑 핸드폰 있어. 희진도 내려다봤어요. 저거 우리 거 아닐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요. 저는 환풍구 격자를 밀어봤어요. 움직였습니다. 나사로 고정돼 있지 않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격자를 열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3미터 정도 됐습니다. 뛰어내릴 순 있었지만 소리가 날 거였어요. 저는 희진을 봤습니다. 내가 먼저 내려갈게. 그 다음에 내가 와. 희진은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환풍구 밖으로 다리를 내밀었습니다. 천천히 몸을 내렸어요. 그리고 손을 놓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어요. 쿵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멈칫했어요. 복도에서 소리가 들릴까 봐요.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희진에게 손짓했어요. 희진도 내려왔습니다. 조심스럽게요. 저는 희진을 받쳐줬고 희진은 무사히 바닥에 착지했어요. 저희는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여권들을 뒤적였어요. 그리고 찾았습니다. 저희 여권이었어요. 저는 여권을 집어들었고 희진도 자기 여권을 찾았어요. 핸드폰도 있었습니다. 저희 핸드폰이었죠. 저는 핸드폰을 켰습니다. 배터리가 거의 없었지만 켜졌어요. 신호는 약했습니다. 하지만 있었어요. 저는 긴급 전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였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었죠. 저는 희진을 봤습니다. 희진도 저를 봤어요. 둘 다 얼어붙었습니다. 문 손잡이가 돌아갔어요.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여권을 품에 안았어요. 그리고 희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망쳐야 했어요. 지금 당장요. 문이 열렸어요. 키 큰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저희를 봤죠.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너희 어떻게 여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희진의 손을 잡고 뒤로 물러났어요. 남자가 소리쳤죠. 거기서.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고 반대편에 작은 문이 있었어요.
비상구 같았죠. 저는 그쪽으로 뛰었습니다. 희진도 함께요. 남자가 저희를 쫓아왔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문손잡이를 잡고 돌렸어요. 잠겨 있었습니다. 희진이 말했어요. 안 열려. 저는 온 힘을 다해 문을 흔들었습니다. 그때 남자가 제 팔을 잡았어요. 어디가? 저는 팔을 빼내려 했지만 남자의 힘이 셌습니다. 희진이 남자를 밀었어요. 놔줘요. 남자가 비틀거렸고 저는 팔을 빼냈습니다. 다시 문을 잡고 힘껏 당겼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녹슨 자물쇠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죠. 저와 희진은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복도였어요. 어두운 복도였고 끝엔 계단이 보였습니다. 저희는 계단을 향해 달렸어요. 뒤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애들 도망친다. 다른 남자들의 발소리도 들렸어요. 여러 명이었습니다. 저는 계단을 내려갔어요. 한 층, 두 층.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희진도 뒤따라왔어요. 1층에 도착했습니다. 출구가 보였어요. 낡은 철문이었죠. 저는 달려가서 문을 밀었습니다. 무거웠지만 열렸어요.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저는 희진의 손을 잡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골목이었어요. 좁고 어두운 골목이었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뛰었습니다. 뒤에서 남자들이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다. 잡아. 저는 돌아보지 않고 계속 달렸습니다. 골목은 미로처럼 얽혀 있었어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다시 왼쪽으로. 빗물이 바닥에 고여 있었고 발이 물에 빠졌습니다. 신발이 젖었고 옷도 흠뻑 젖었어요. 희진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진주야, 숨 못 쉬겠어.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멈추면 잡힐 테니까요. 골목 끝에 큰 길이 보였습니다. 차들이 지나가고 불빛이 있었어요. 저는 그쪽을 향해 달렸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요. 그런데 그때 희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돌아봤어요. 남자 한 명이 희진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안경 쓴 남자였어요. 희진이 발버둥 쳤지만 남자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멈칫했어요. 희진을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뛰어갔습니다. 희진에게요. 남자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남자가 비틀거렸고 희진이 빠져나왔습니다. 저희는 다시 달렸어요. 큰 길까지 20m, 10m, 거의 다 왔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남자들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빠르게요. 저는 희진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큰 길에 도착했어요. 차들이 지나가고 있었고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저는 길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어요. 차 한 대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끽. 경적이 울렸어요. 빵빵. 저는 차를 피해 반대편으로 갔습니다. 희진도 따라왔어요. 뒤에서 남자들이 소리쳤습니다. 거기서. 하지만 저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인도로 올라갔고 사람들 사이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상점들이 있었고 간판 불빛이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경찰서가 어디 있을까요? 대사관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희진이 말했습니다. 진주야, 저기. 희진이 가리킨 곳엔 식당이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사람들이 보였죠. 저는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저희를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당연했죠. 저희는 온몸이 젖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세요. 한국 사람 있어요? 사람들은 저희를 쳐다만 봤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소리쳤어요. 경찰 불러주세요. 제발이요. 한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중년의 남자였고 한국말로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감금당했어요. 지금 쫓기고 있어요. 경찰 불러주세요. 남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신고할게요. 진정하세요.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희진도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참았던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남자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캄보디아어로 빠르게 말했어요. 몇 분 뒤 식당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었어요. 경찰차 2대가 멈춰 섰고 경찰관들이 내렸습니다. 남자가 저희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경찰관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영어로 물었죠.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끄덕이지 못했어요. 그저 울고 있었으니까요. 경찰관은 저희를 진정시키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희 감금당했어요. 남자들이 저희를 팔려고 했어요. 경찰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디에 있었어요? 저는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요. 골목 안쪽에 건물이 있어요. 경찰관은 무전기로 누군가와 통화했어요. 그리고 다른 경찰관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경찰관 몇 명이 달려갔어요. 저희가 왔던 방향으로요. 남은 경찰관이 저희에게 물었습니다. 병원 가야 해요. 다친 데 없어요? 저는 손을 봤어요. 피가 말라붙어 있었고 손톱은 부러져 있었습니다. 희진의 무릎엔 상처가 나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게 중요했죠. 경찰차에 태워졌어요. 따뜻한 담요를 덮어줬고 물을 줬습니다. 저는 물을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희진이 제 손을 잡았어요. 진주야, 우리 살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살았어. 그리고 울었어요. 이번엔 공포가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경찰차는 출발했어요. 병원으로 향했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희진이는요? 다른 여자들은요? 그 방에 갇혀있던 여자는 구출됐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경찰이 갔으니 구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저희를 진찰했고 상처를 소독했고 붕대를 감아줬어요.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신체적으론요.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깊었어요. 그날 밤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희진은 옆 침대에서 자고 있었어요.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방이 보였거든요. 카메라에 빨간 불이 보였고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고 공포가 되살아났어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겠다고. 다시는 방심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희진을 지키겠다고. 새벽녘 경찰관이 찾아왔습니다. 저희에게 말했어요. 건물을 급습했어요. 남자 2명을 체포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다른 여자는요? 경찰관이 대답했죠. 1명 구출했어요. 병원으로 이송했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1명은 구했으니까요. 하지만 경찰관은 덧붙였어요. 하지만 조직원 일부는 도주했어요. 아직 찾는 중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이 악몽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걸. 다음 날 오전 한국 대사관 직원이 왔어요. 중년의 여자 직원이었죠. 저희를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이제 안전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안전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떨리고 있었거든요. 직원은 저희에게 설명했어요. 경찰이 현장을 조사했고 남자 2명을 체포했대요. 키 큰 남자와 안경 쓴 남자였죠. 하지만 다른 조직원들은 도주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다른 여자분은 괜찮아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네. 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곧 한국으로 돌아갈 거예요. 저는 안도했어요. 적어도 그 여자는 살았으니까요. 직원은 계속 말했습니다. 부모님께 연락드렸어요. 많이 걱정하고 계셔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부모님 목소리를 듣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직원이 핸드폰을 건넸어요. 통화하실래요? 저는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엄마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고 엄마가 받았습니다. 진주야. 엄마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엄마. 그 한마디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도 울고 계셨어요.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엄마 지금 갈게. 저는 울면서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요. 통화를 끝낸 뒤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희진도 부모님과 통화하고 울었죠. 저희는 서로를 안아주며 울었습니다. 살아남았지만 무언가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이틀 뒤 저희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엔 부모님이 나와 계셨어요. 엄마가 저를 꼭 안았고 아빠는 아무 말 없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죠. 희진 부모님도 계셨어요.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익숙한 방이었고, 익숙한 침대였고, 익숙한 창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낯설게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변해버린 것처럼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방이 보였거든요. 천장에 카메라가 보였고,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고, 환풍구 안에 어둠이 느껴졌어요. 저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에 협조해 달라고요. 저는 경찰서에 갔어요. 희진도 함께요. 저희는 진술했습니다. 모든 걸요. 처음 만났던 순간부터 술자리, 감금, 탈출까지. 경찰은 기록했고, 질문했고, 확인했어요. 조사가 끝난 뒤 형사 한 분이 말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과 협력 중이에요. 조직원들을 추적하고 있어요. 저는 물었어요. 잡을 수 있을까요? 형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확답은 아니었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모두를 잡을 수 없다는 걸요. 일주일 뒤 뉴스에서 봤어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여성 인신매매 조직 적발. 저희 사건이었습니다. 뉴스는 간략하게 보도했어요. 조직원 일부 체포, 피해자 구조.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죠. 뉴스는 저희가 느낀 공포를, 절망을, 그 카메라의 빨간 불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껐어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학교로 돌아갔어요. 친구들은 걱정했고 교수님들은 배려해 주셨죠. 하지만 저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이 두려웠고 낯선 사람과 눈이 마주치면 긴장했고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희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는 자주 만났어요.
서로만이 그때를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희진이 물었습니다. 진주야, 그 여자 생각나? 저는 알았어요. 희진이 누구를 말하는지요. 옆방에 갇혀있던 여자요. 응응, 생각나. 희진이 말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사관 직원은 그 여자가 한국으로 돌아갔다고 했지만 그 뒤로는 몰랐거든요. 그 여자도 저희처럼 악몽을 꾸고 있을까요? 그 여자도 밤마다 깨어나 천장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경찰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조직원 1명을 추가로 체포했다고요. 도주했던 남자 중 1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아직 잡지 못했다고 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다른 여행객을 노리고 있을까요? 또 다른 누군가를 감금하고 있을까요?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떠올랐습니다. 3달이 지났어요. 저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트라우마 치료였죠. 상담사는 말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천천히 회복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믿기 어려웠어요.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그 방을, 그 카메라를, 그 공포를요. 어느 날 희진이 전화했어요. 진주야, 나 여행 못 갈 것 같아. 저는 알았습니다. 희진도 저처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요. 저도 그랬어요. 비행기를 탈 생각을 하면 가슴이 조였고 공항만 지나가도 숨이 막혔습니다. 여행이 트라우마가 돼버렸어요. 지금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졸업했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어요. 희진도 졸업했죠? 저희는 여전히 자주 만납니다. 서로를 확인하듯이요. 가끔 그때 얘기를 해요. 우리 정말 살아남았네. 그랬죠. 하지만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부분은 여전히 그 방에 남아 있었어요. 어느 날 뉴스를 봤어요. 동남아시아에서 또 다른 한국인 여성이 실종됐다고요. 가족들이 찾고 있다고요.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도 저희처럼 여행을 갔을까요? 그 여자도 친절한 사람을 만났을까요? 그 여자도 지금 어딘가에 갇혀 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희는 운이 좋았던 거예요. 탈출할 수 있었으니까요. 살아남았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요. 아직도 어딘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처럼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희진이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아니, 저희가 그 방에서 들었던 다른 여자들은요. 모두 구출됐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어딘가에서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확실했어요. 여행지에서 만난 친절이 때론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친절 뒤에 숨겨진 의도를 우린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여행을 가지만 누군가에겐 그게 사냥터였던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운 좋게 살아남았지만 모두가 그렇진 않았어요. 지금도 어딘가에선 누군가 그 빨간 불을 바라보며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들도 무사히 돌아오길, 그들도 살아남길. 2023년 가을, 저는 서울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론 낙엽이 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걷고 있었고, 세상은 평범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희진이 맞은편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저희는 한동안 말이 없었죠. 그러다 희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진주야, 넌 그날 밤 생각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일 생각나.
희진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살아남았지만 완전히 자유로워진 건 아니었어요.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저희를 따라다녔거든요. 며칠 전 경찰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도주했던 조직원 한 명을 더 체포했다고요. 하지만 아직 남은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그들은 여전히 어딘가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뉴스 기사를 찾아봤어요. 동남아 한국인 실종 사건. 여전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엔 26살 여성이 태국에서 실종됐고 2주 전엔 31살 남성이 라오스에서 연락이 끊겼죠. 모두 여행 중이었습니다. 모두 갑자기 사라졌어요. 희진이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도 우리처럼 갇혀 있을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다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았죠. 저는 기사를 내리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저 살아남은 것만으로 충분한 걸까요? 아니면 무언가 더 해야 할까요? 저는 몰랐습니다. 희진이 말했어요. 가끔 생각해. 우리가 탈출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저도 생각했어요. 자주요. 만약 환풍구를 열지 못했다면, 만약 그 식당에 한국 사람이 없었다면, 만약 경찰이 늦게 왔다면, 저희는 지금 어디 있었을까요? 여전히 그 방에 갇혀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어딘가로 팔려갔을까요? 생각만 해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젊은 여자 둘이 웃으며 걷고 있었어요. 캐리어를 끌고 있었죠. 여행을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조용히 기도했어요. 부디 안전하게 다녀오길. 부디 저희 같은 일을 겪지 않길. 희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진주야, 우리 잘한 거 맞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우리 살아남았잖아. 희진은 웃었지만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날 이후 저희는 변했습니다. 웃는 횟수가 줄었고 경계하는 습관이 생겼고 밤에 잠들기 어려워졌죠. 하지만 동시에 더 단단해졌습니다. 서로를 더 아끼게 됐고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됐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희진에게 말했어요. 우리 이야기 누군가한테 해줘야 할 것 같아. 희진이 물었죠. 왜? 저는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조심하게요. 우리처럼 당하지 않게요. 희진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날 저희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저희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요. 지금 이 기록을 보고 계신 당신에게 전합니다. 여행은 아름답습니다. 새로운 곳을 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추억을 만드는 일이죠. 하지만 동시에 조심해야 합니다. 타국에서 만난 친절이 언제나 순수한 건 아니니까요. 지나치게 다가오는 사람, 이유 없이 도와주려는 사람, 너무 많은 질문을 하는 사람, 그들을 경계하세요. 술자리를 권한다면 자리를 비운 사이 잔을 주시하세요. 숙소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정확히 말하지 마세요. 혼자 택시를 타지 말고 가능하면 둘 이상이 함께 다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면 주저하지 말고 자리를 떠나세요. 예의보다 안전이 먼저니까요. 저희는 운이 좋았습니다. 탈출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아요. 지금도 어딘가에선 누군가 갇혀 있을지 모릅니다. 도움을 기다리며 빨간 불이 깜빡이는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을지 모르죠. 그들을 위해서라도 이 이야기는 계속 전해져야 합니다. 봉인되어선 안 됩니다. 여행을 가는 건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누군가의 사냥터가 되어선 안 되죠. 부디 조심하세요.
부디 안전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는 여행을 가지만 범죄자들은 사냥을 간다는 것을요. 2024년 봄. 이진주, 김희진 기록. 오늘의 사건, 당신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건의 기록을 따라가며 가려진 조각들을 연결합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기록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잊혀진 이름들, 사라진 진실, 그날의 흔적들. 봉인된 사건 노트에서 흔적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인된 사건 노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